자, 포양중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고급 강의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이. 자, 고급 1강 조선은 경제를 어떻게 운영했는가 요걸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은 약간 선택적으로 듣기 한 반이 있을 거고요. 어떤 반은 정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세팅한 반이 있을 거예요. 자, 약간 진도를 맞추기 위한 것도 있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심화 강의를 한번 하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강의니까 이런 조선이라는 국가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기본이에요. 어렵지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봅시다. 일단은 어떤 경제의 근간에는 세금 제도가 있어요. 세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토지에 부과하는 전세라는 개념이 있고, 우리가 주제가 오늘 총 3개예요. 세부 주제가. 하나는 토지세,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어서 볼 건데, 어쨌든 경제 운영의 핵심은 세금 제도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세금을 조선시대는 크게 전세, 역, 공납 요 세 가지로 운영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볼 이 토지세, 전세 제도는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요걸 지금부터 세부 주제로 볼 건데, 자, 이 세부 주제의 학습 목표는 별게 아니라 여러분,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가 뭔지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옆에 좀 잘렸지만, 그거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고요.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보시면, 국가 재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토지세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토지세를 어떻게 운영했을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국가 재정의 기초, 토지세를 어떻게 운영했느냐. 자, 보시면 전세는 농토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전세라는 것은 국가 기관을 운영하는 거나 문무 관료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자, 전세를 부과하는 토지는 여러분 요거는 진짜 고급 강의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중학교 수준에서 좀 어렵죠. 자, 공전과 사전이 있고요. 이런 공전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에 기속된 토지예요. 소속된 토지고, 사전이라는 건 관료나 향리 같은 개인한테 기속된 토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보시면 자, 여기 이 땅에서 공전이든 사전이든 이 땅에서 세금 걷는 방식을 뭐 과전법부터 영정법까지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볼 건데, 근데 여러분이 잘 좀 어려울 수 있는 건 이 공전사전 이런 개념부터가 좀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공전이든 사전이든 이런 소유자가 있는 땅 위에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공전, 사전은 동일하게 이게 뭐냐면 수조지예요, 수조지. 그러니까 이게 그 땅에서 조라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을 설정한 거야. 이 사람들한테 걷는 거죠. 누가? 공전은 국가가, 그 다음에 사전은 관료가 걷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실 거는 이제 이 과전법, 그러니까 어떻게 거둘 것이냐, 그걸 좀 설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간 이 과전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토지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중에 좀 기억할 거는 이 과전이에요. 과전은 여기 나온 것처럼 문무 관료한테 분급한 사전의 한 종류예요. 사전. 근데 문무 관료라 하면 뭐냐면 지금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퇴직자나 대기 발령자까지 포함을 해요. 그래서 주는데 포인트는 한 세대에 한해서 분급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국가를 위해서 일해? 그럼 나한테만 분급된 거야. 원칙적으로 내 자녀들한테 세습할 수 없어요. 물려줄 수가 없는 땅인 거야, 원래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과전법의 핵심인 이 과전은 일부가 수신전이나 휴량전이라는 명목으로 세습이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수조지가 원래는 일을 하는 그 사람한테만 분급이 된 다음에 그 사람이 은퇴하면 원래는 국가한테 다시 돌아와야겠죠? 그 다음에 새롭게 관리가 된 사람한테 줘야 될 거야. 근데 이 수신전이나 휴량전은 왜 있냐면, 예를 들면 이건 뭐냐면 어떤 관리의 아내한테 주는 건데, 어떤 경우에 주냐면 그 관리가 죽은 경우에 줘요. 그 관리가 죽었어. 그럼 그 아내가 먹고 살 방안이 없죠? 그래서
그 아내한테 먹고 살아라 하고 준 게 수신전이고, 휴량전도 비슷해요. 그 자녀들한테 준 거야. 죽은 관리에. 자, 이런 걸 허용해 주니까 일부 관리들은 이걸 이용해서 자기의 과전을 세습시켜요. 자기 자녀나 자기 아내한테. 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나중에 땅이 부족하죠. 관리들한테 줄 수조지가 부족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땅은 그대로 있죠. 근데 거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배당이 됐으니까. 그걸 세습했으니까. 자, 과전법에 의하면 공전사전 막론하고 10분의 1 수조율. 이게 뭔 말이냐면 어쨌든 100이라는 예를 들면 쌀을 수확을 했어. 그럼 그 중에 1만 여러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거를 수확을 한 농민한테 거기 그 땅의 수조권자로서 수조지를 받은 사람들은 10분의 1만 걷어가는 게 원칙이야. 근데 그 10분의 1이 여러분 토지 상황이나 풍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최대 20도에서 최소 4도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요. 과전법 내에서. 그래서 수조권자.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토지 소유자 그 위에 수조권. 그러니까 거기서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자, 그 사람이 농민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거예요. 과전법에 의하면 10분의 1만 20에서 4도만 거둘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게 과전법이에요. 여러분. 자, 조금 어렵죠? 그래서 고급 강의입니다. 자,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질문하세요. 자, 넘어갈까요? 그리고 여러분 수조권자, 그러니까 그 농민들로부터 쌀을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걷어서 그 중에서 또 1결당 2도를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했다는 거 하나 아시면 되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적으로 세습이 돼요. 그래서 새롭게 관리가 된 사람한테 줄 땅이 없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세조는 어떻게 했냐면 현직 관리한테만 수조권, 그러니까 다시 계속 얘기하지만 수조권이라는 건 세금을 걷어갈 권리를 주는 거야. 왜냐하면 국가에서 관리들한테 직접 어떤 쌀이나 월급을 줄 수 없는 체제였기 때문이죠. 조선 초까지만 해도. 그래서 어쨌든 수조권을 부여하는 건데 과전법하고 직전법은 둘 다 수조권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직전법은 현직 관리한테만 준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랬더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관리들이 직전법 바뀌니까 세습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을 때 더 뜯어내는 거야. 왜? 어쨌든 자기가 수조권자잖아. 세금을 뜯어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흉년이 들었는데 풍년이 들었네. 뭐 농사 잘 됐잖아. 이만큼 내. 그럼 막 횡포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관리들이 재직 중에 농민들을 더 심하게 수탈을 하니까 아예 성종은 관수관급제라고 해서 관이 수거하고 관이 배급하는 제도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농민들한테 그 세금을 걷고요. 거기서 관리들한테 배부를 하는 거죠. 자, 2단계에 오면 여러분 사실 수조권 제도가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국가가 농민한테 수조를 하고 그러니까 세금을 거둔 거죠. 그다음에 관리한테 그걸 지급하는 거예요. 그 땅 자체가 원래 관리한테 일한 만큼 이렇게 대가로 준 거잖아. 세금을 거둘 수 있게. 근데 너무 횡포 부리니까 중간에 국가가 끼고 농민한테 국가가 세금을 걷고 그만큼을 관리한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조권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어져요, 점점.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수조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져. 없어져. 이 직전법이라는 거, 관수관급제라는 게 이제 무너지고, 이제 소유권에 입각한 지주전호제가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전호는 땅을 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수조권이 아니라, 이제 관리들한테는 녹봉을 줘요, 녹봉. 녹봉이라고 하면 지금의 월급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농민들, 특히 땅을 갖고 있는 지주들한테 세금을 걷고 그걸 가지고 관리들한테 녹봉을 지급하는 그런 체제로 갔던 거야. 자, 근데 그 전에 수조권이 필요했던 건 여러분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삼국시대 할 때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교통이 잘 발달하지 않았죠. 그리고 뭐 어떤 보관 방법에서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하니까 각 지역에 있는 어떤 쌀이나 이런 거를 중앙에 모으기가 힘들었던 거야.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 이런 것 때문에 각지의 어떤 수확물을 모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걸 모으고
이제 관리들한테 배부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수조권이란 개념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거고,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갖는 거,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해지죠, 점점. 그렇게 되면서 소유권에 입각한 지주전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 거 보시면. 자, 그래서 토지제도에 대한 거는 그런 식으로 봤고요. 근데 여러분 독특한 게 뭐냐면, 그 시기에는 세금을, 그러니까 토지에서 나오는 그 수확물만 받은 게 아니라, 백성의 노동력도 세금의 개념으로 좀 활용을 했어요. 그거를 역이라고 해요, 역. 근데 이 역은 원래 종류가 많고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사실 역이라는 게 좀 비슷한 게 남아있죠. 바로 군대의 의무가 사실 있잖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역이죠, 지금도. 자, 근데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남자친구들 아마 군대 가는 게 무섭거나 싫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 시기 농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립이나 반군수포 현상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세에 이어서 백성이 국가의 노동력을 제공한 역이라는 세금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돈도 필요하지만 그렇죠? 쌀 돈 역할을 하니까 하지만 노동력도 필요하죠. 어떻게 징집을 했을까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네, 역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네, 그거를 보시면 네, 역이라는 거는 여러분 국가에서 노동력을 징발하는 제도예요. 크게 국역과 요역이 있어요. 요역이라는 건 뭐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건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궁궐을 지을 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런 노동력을 모으는 거예요. 뭐 산성을 짓거나 이럴 때 그런 걸 요역이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알아볼 건 그보다는 이 국역 중에서도 국역은 여러분 뭐 요역 말고도 이제 백성들한테 기본적으로 의무로 부과된 역이 있어요. 근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주로 많은 백성들이 부담한 건 군역이에요. 군역. 군역은 양인들이 부담을 해요. 조선 초에는 양인이면 군역을 부담해야 됐어요. 그래서 양반들도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조선 중기로 가면 갈수록 양반이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원래는 관료를 얘기하는 건데 조선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양반 자체가 신분화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 후기에는 양반들은 군역을 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중반 이후부터는 양반들은 군역을 지지 않는다는 거. 근데 초반에는 양인층 전반이 군역 부담 대상자였어요. 아무튼 국역하면 군역을 얘기한다고 일단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자, 봅시다. 근데 지금이나 조선 시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군역 기피 문제가 발생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일단 보시면 조선 농민들은 농사가 생업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농사를 짓는 게 더 중요한데 수도든 지방이든 군역을 치르러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물론 돌아가면서 가지만. 그리고 또 갈 때 어느 정도 주변에서 약간 조를 짜가지고 그 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긴 해요. 경제적으로. 근데 어쨌든 부담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차라리 그 옷감 있잖아요. 그걸 포라고 하는데 그 일정 포를 어떤 사람한테 줘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세워요. 자기 대신해서 군대를 가게 하는 거야. 군역을 지게. 그게 대립이고요. 방군수포 같은 건 여기 아래 나온 것처럼 뭐냐면 지방의 군대 지휘관이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복무 중인 군사를 돌려보내고 야 너 돌려보내니까 대신에 포라고 해서 그 뭐냐 옷감이야. 그 당시 약간 돈 개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너 집에 가는 대신에 포를 내라 하는 방군수포제 같은 것도 성행을 해요. 이 대립이나 방군수포는 당연히 불법적인 행위예요. 근데 조선시대가 점점 이제 농업 중심의 사회였다가 여러분 외랑 겪고 막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상업 중심의 사회로 많이 바뀌어 가거든요. 상업이 많이 발전해요. 그리고 농지에서 이제 쫓겨나서 막 이렇게 맴도는 사람들도 생기고 막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조선시대 중후기부터는 이런 걸 점점 약간 제도화를 시켜요. 그게 뭐냐면 군적수포라고 해요. 곧 선생님이 또 이제 여기 쓴 게 나올 텐데, 네, 그거를 여기 보시면 양성화한다고 해죠. 예, 합법화한 거예요. 양성화해서 아예 그러니까 노동력을 증발하는 게 아니라 1년에 군포라고 해서 아까 말했죠. 옷감. 군포를 2필 정도 내는 걸로 군역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정부는. 일단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처음에는 직접 군역을 치르러 가야 돼. 가서 막 이렇게 군사로서 복무를 해야 됐어요. 중앙이든 지방이든. 근데 그게 부담이 돼서
백성들이 본인이 돈 주고 사거나 아니면 지휘관들이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이제 백성들 돌려보내거나 그러면서 포를 받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아예 공식화해서 국가에 1년에 군포 2피를 내라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하나 아시고요. 자, 마지막은 뭐냐면 공납이라는 거, 공물 문제를 볼 거예요. 자, 주제 3번은 임금님께 필요한 물건을 바쳐라 라는 거예요. 자, 공납이라는 세금 제도가 하나 또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각지의 특산물, 토산물을 바치게 한 거야. 왜? 임금님이 뭐 먹고 싶은 게 많을 수 있잖아. 저 지방에 뭐 해산물이 먹고 싶다, 아니면 육류가 먹고 싶다 이럴 수도 있고 또 국가 운영에 필요한 어떤 그 지방만의 물건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산물이 필요했던 거야. 자, 이게 근데 백성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준다. 왜 부담을 줬느냐? 지금부터 알아볼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공납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 보시면 되는데, 자, 각 지역의 특산물, 토산물이 징수한 세금 제도예요. 근데 실제 물건을 진상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뭐 이렇게 보관했다가 이동시키거나 이런 거,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어. 뭐 식품 같은 경우는 썩을 수도 있잖아. 그 자체가 너무 힘들고요. 상황에 따라서 특정 물품을 진상하기 어려운 해가 생겨.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 남양주야. 남양주가 먹골배로 유명하죠. 근데 먹골배가 어떤 해에는 잘 생산됐지만 어떤 해에는 생산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비가 많이 내려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는 좀 이 통치 체제에 뭐 약간 혼란이 생겨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을 조정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생겨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대응하냐면 상인들을 활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은 농업 사회이기 때문에 상업을 약간 천대하긴 했어요. 근데 조선 중후기부터 점점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조선 초기에도 상인이 없던 건 아니에요. 상인이 있어요. 자, 이 상인들을 활용한 거야. 그래서 상인들을 통해서 대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뭘 못 사니까. 예를 들면 뭐 올해 먹골배가 잘 안 났어. 근데 먹골배를 진상해야 돼. 그럼 다른 지역의 배를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못 가니까 농사 지어야 되니까 상인들을 활용한 거지. 자, 근데 이 상인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좀 못돼 처먹은 게 뭐냐면 중간에서 비용을 부풀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상인들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가 구하려고도 해보지만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아예 상인들이 지네들이 먼저 진상을 하고 나중에 백성들한테 비용을 과하게 부풀려서 요구하는 박납의 폐단을 막 그렇게 일으킨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공납의 문제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 중기 외란 호란을 두 차례 겪으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조선의 3세 여러분 토지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납 이런 거는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백성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 계속 되잖아. 그래서 조선 중후기의 왕들이 이런 세금 제도를 조금 보완해 나갑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게요. 마무리로. 자, 조선 후기에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 공납, 전세 여기. 자, 공납은 여러분 대동법이라는 거 바뀐다. 이거 여러분 이미 선생님이 강의로 올려서 봤죠? 자, 광해군 즉위년에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각지에서 내야 되는 그 어떤 토산물의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1교당 12두. 이건 뭔 말이냐면 결국 쌀로 통일했다는 거야, 쌀. 공납을 쌀로 통일했다. 토지세로 바꿨죠? 그래서 땅이 없는 백성들한테는 부담을 덜어준 거예요, 여러분. 전세는 영정법으로 바꿨어요. 이거 원래 인조 시기에 얘기하면 좋았는데 쌤이 얘기를 못했죠. 자, 인조 시기에 풍흉에 관계없이 1개월당 4두.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토지세 범위가 20도에서 4두까지였죠. 그러니까 인조 시기에 오면은 외란 호란 겪었잖아. 그러니까 땅이 너무 황폐화된 거야. 그래서 토지세를 최저로 그냥 낮춰준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 근데 이것도 토지세죠, 어쨌든. 자, 인조 시기 이런 게 있었고요. 특히 군역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영조 시기에 균역법이라는 게 시행된다. 그래서 군포가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는 군적수포제에서 1년에 2필이었는데 1년에 1필로 줄여줘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 사실 여러분 군대를 계속 운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이 국가 재정이 부족한 건 사실이야. 그래서 부족한 국가 재정은 여러분 결작이라고 해서 토지세 같은 부가세를 더 내요. 그러니까 군포 1년에 1필 내라고 줄여준 다음에
여러 가지 부가세를 만드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오는 결작 같은 게 있어. 근데 결작은 다시 말하자면 토지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 후기에 세금 제도는 대체로 어떻게 바뀌냐면 다 토지세화가 돼요. 토지세로 다 모이게 되는 거야. 균역법 자체는 토지세는 아니지만 부가세에 토지세가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조선 중후기로 가면 갈수록 왕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지주한테 세금 부담을 지우려고 한 거예요. 지주.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미리 말하면 조선 후기에 지주들이 또 머리를 써서 자기 땅을 빌려 쓰는 전호 있죠. 전호. 소장농들이죠. 이 전호한테 그 세금 부담을 넘겨요. 그럴 수 있는 건 자기 땅을 빌리잖아. 그러니까 뭐 야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땅 안 빌려줄 건데? 뭐 이런 협박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내 대신 토지세를 내. 이렇게 하면서 넘기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해. 이런저런 문제가 조선 후기에 결국에는 터지게 되면서 그게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삼정의 문란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조선 후기에 배우게 될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나름대로 조선 정부가 이런 노력을 했지만 지주들이 결국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많은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결국 이걸로 터져서 많은 농민 반란이 발생하고 조선 말에 굉장히 극심한 혼란이 발생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이건 심화 강의죠. 그래서 우리가 심화 강의 1강 조선은 경제를 어떻게 운영했는가, 특히 경제가 워낙 넓은 개념이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이 좀 알면 좋은 어떤 세금 제도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좀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이해 못할 수 있어. 근데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들으면 된다는데 의의가 있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렇게 깊게 뭐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심화 강의에서. 여러분 대체로 시험은 기본 강의에서 나오겠지만 조선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배경으로서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또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리 좀 알아본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심화 강의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 심화 강의는 이거보단 조금 더 쉬운 내용으로 선생님이 한번 준비해 볼게요. 수고했습니다, 여러분.